네, 안녕하세요.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도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멜랑콜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제가 강연할 때만 항상 보면 비가 내리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이런 분위기, 11월 달인데도 비가 오는, 비가 또 한여름처럼 많이 오는 이런 분위기 그다지 나쁘지 않고요. 하여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강의 주제로 잡은 테마는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 저는 앞서 박도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철학을 조금 우리 삶 속에서 철학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반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철학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겪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청년이 약간 어리숙하게 보이는 이 청년이 30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네, 격세지감을 저도 이 사진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 20대 초반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 과연?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까닭은 뒤편에 보면 뱀사골 산장이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뱀사골 산장을 가봤더니 산장이 폐쇄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산장인데 한 30년 전만 해도 많은 지리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 지금 사진을 찍었던 이 날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무렵 언저리에 제가 지리산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지리산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갔고, 특히나 이 뱀사골 계곡은 또 제가 좋아하는 계곡이어서 이 루트로 이제 지리산을 많이 올랐는데, 한 번은 야간 산행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야간 산행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에는 그런 금지 조항은 없었고, 그래서 누구나 야간 산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산에 간다라고 하면 보통은 혼자 가는 것이고요. 산에 놀러 간다고 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혼자 늦지막에 산 어귀에 도착해서 밤에 이제 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또 마침 구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야간 산행을 하다 보면 밤에 산 모습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일품이고요. 또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없죠. 그런 길을 이렇게 호젓하게 걷는 맛도 있어서 비도 많이 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쭉 산행을 즐기면서 오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에 많이 가봤던 곳이어서 겁도 없었어요. 이 길은 너무 눈 감고도 간다. 이제 이런 생각에 겁도 없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산행을 즐기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근데 거의 이제 이 산장이 나올 때쯤이 됐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그 산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길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올바른 길로 통하겠지.'라는 어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몸도 지치고, 그래서 뭐 다시 그 올바른 길까지 내려가서 다시 길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냥 무작정 뭐 어차피 길은 또 통하게 돼 있으니까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아주 큰 공포를 만나게 됐는데, 그 까닭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좀 전에 출발했던 그 지점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화면에는 등고선 그림을 이렇게 올려 놨는데, 그러니까 산 꼭대기 부근에서 계속 어 똑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환 길이 인제 원환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아무리 걸어도 계속 제자리인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반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지금 이제 몸도 지치고 좀 산장에서 쉬고 싶은데 음 그럴 수도 없고, 계속 아무리 열심히 걸어 봐야 다시 원점이다 보니까 어 그 희망이, 그러니까 자그마한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겁니다. 무한 반복, 악순환 속에 이렇게 빠져서 어 한 3 바퀴인가 4 바퀴 정도 돌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계속 뱅글뱅글 돌았다가는 '탈진하겠다. 여기서 지쳐서 쓰러지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걸음을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또 비상용으로 인제 배낭에 가지고 왔던 우유를 꺼내서 체온을 보호하면서 보존하면서 그 밤을 그냥 버텨 보기로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치고 춥고 어 비를 맞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잠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앉아 가지고 이렇게 잠을 한참을 자다가 결국 인제 새벽녘 동이 좀 트고, 그러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비가 그치고 거 그 구름이 좀 거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여간 겨우겨우 어떻게 간신히 몸을 움직여 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 원한에 빠졌는데, 악순환 이 길에 빠졌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를 인제 찾았죠. 이제 날이 샜으니까 인제 세상이 밝아졌고, 그 환한 어 햇빛을 배경으로 찬찬히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겨우 찾아냈어요. 풀숲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밤에는 이제 그걸 못 본 겁니다. 겨우 빠져나가는 길을 찾고, 그래서 다시 원래 제대로 된 길로 접어들어서 뭐 산장에서 쉬었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제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까닭은 제가 반복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에피소드입니다. 반복의 어떤 공포, 무서움 같은 것들이 제 뇌리 속에는 강렬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반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관련해서 이 반복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 코로나19가 요즘 인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일으킨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뭐 유전자 염기 서열의 어떤 변이가 초래한 사건입니다.
이걸 뭐 스노볼 효과, 그러니까 작은 눈덩이 하나가 눈사태를 일으킨다는 스노볼 효과라든지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사소한 변화가 이후 엄청난 규모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뜻하는데,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노볼 효과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큰 변화는 처음에는 그 초기에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코로나19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미시적인 변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라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이제 미생물에 해당될 텐데, 미생물의 어떤 작은 그 변화는 항상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동물하고 비교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미생물들은 아주 작은 그, 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도 빈번할 뿐더러, 그리고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워낙에 몸집이 작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처럼 인간처럼 몸집이 큰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유전자가 전달되는 반면에 미생물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그냥 이렇게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는, 같이 이제 근접해 있는 미생물로부터 유전자를 이렇게 전달받을 수, 또 전달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뭐 이것도 일종의 능력이면 능력일 텐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돌연변이든 아니면 유전자 수평 전달이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건이 있고요. 근데 이런 미생물들이 일으키는 전염병이 또 창궐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지금 우리 문명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하게 분포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서, 도시라는 공간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대 도시들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뭐 항공 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거대 도시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서는 전염병이 창궐되기 아주 좋은 그런 최적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전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기도 했던 생물학자 김웅빈 선생님이랑 오래전부터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다, 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많은 과학자들이, 뭐 여기 앞에 박도나 선생님도 계시지만 언론에다가 뭐 바이러스면 바이러스, 아니면 박테리아면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들의 어떤 객관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우리가 허황된 어떤 잘못된 뉴스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공포심 같은 것들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언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뭐 예컨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건가라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이미지가 최악의 상태인데요. 사실 그 코로나19 말고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극히 일부만이 인간에게 해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은 인간이라는 종보다 훨씬 이전부터 뭐 처음 생명체가 이 지상에 생겨났을 때 아마 그와 비슷한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그와 비슷한 생명체가 처음 시작됐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명의 어떤 계보, 족보를 추적해 보면 인간종의 까마득한 친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또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적 차이가 고작 1.4%라고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의 약 10% 정도가 고대 바이러스의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미 바이러스 유전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계속 바이러스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모체 면역계의 공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태반 조직은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유래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엄마가 갖게 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유전자가 어쨌든 그 엄마의 유전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면역계가 그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 현상을 두고 뭐 면역학에서는 면역 관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면역 관용의 일종으로서 이제 태아를 보호하는 태반 조직이 있는데, 이 태반 조직은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체가 그 태아를 한다면 뭐 인류는 그 즉시 멸종했겠죠.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존속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이러스 유전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그렇게 인간에게 나쁜 일만 하고 있다. 아주 사악한 존재로서 이렇게 박멸해야 될 존재로 지금은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서 뭐 지금 상황이지나 바이러스 퇴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는 없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스의 위상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멸종한 뒤에 아마 미생물들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들은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요. 인간이 멸종된 뒤에도 지상에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미생물들이다라고 보이고요. 또 생명의 역사에서 처음과 마지막 장면까지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제 생물학에서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미생물은 강자 중에 강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위상을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를 인간의 적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적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으려면 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바이러스의 위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또 마치 생명체들이 대기 중에 산소에 적응해야 하듯이 비가시적인 미생물은 여타의 생명체가 적응해야 할 주어진 환경이라고 칭할 만하다. 요건 이제 제가 조금
약간은 과장해서 이야기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뭐 미생물들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미생물도 미생물 주위의 어떤 환경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들에게 미생물은 일종의 환경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위상은 박멸에도 좋을 미물이 아니라 외려 생태계를 돌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선택하는 자연.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택하는 자연에 가깝다.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는 존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 지식. 근데 이 객관적인 지식은 사실 뭐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생물학 책을 조금 본다거나 아니면 생물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의 강연을 몇 개만 들어도 금방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런 미생물들이 이렇게 창궐하기 좋은, 전염병이 창궐하기 좋은 호조건에 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패닉 상태까지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패닉에 빠지게 되었을까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왜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정신분석학의 용어를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과거 트라우마에 의한 인류의 집단적 반복 강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류가 유아기 시절부터 초창기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어떤 전염병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 뭐 지금이야 그래도 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보려고 우리가 또 미생물의 정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보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미생물이 알려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기껏 한 100년 정도 됐을 텐데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당하기만 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이렇게 계속 환기되어서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강박 증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극단적인 고립과 폐쇄, 소수자, 약자, 이방인 배척, 또 사회적 연대의 폐기, 또 소위 코로나 블루와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박 증상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염병이 종식된 이후에도 평온한 일상도 이제 오겠죠. 이제 요즘 뭐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개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오고 하면 다시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른 어떤 일상, 뭐 물론 뉴노멀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새로운 일상이 또 반복될 겁니다. 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그러니까 전염병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간이 도시에 예컨대 도시에 몰려 살기를 거부하고 농촌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호조건이 계속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같은 자연 재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또 그 재난을 넘고 나면 또 평온한 일상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이라는 말이 조금 의미 있는 말로 등장하기 시작할 텐데요. 또 하나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이제 많은 지성인들이 언론에 등장해서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만들어냈어요. 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뭐 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그 내용이 뭐 아주 새로운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이 나온 것은
거의 없더라라는 게 제가 요약해 본 결론이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이렇게 발발한 이후에 변화가 있었죠. 도시와 국가가 폐쇄되고 또 경제 시스템이 뭐 잠시 멈추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고요. 재택근무라든지 화상 강의, 인터넷 쇼핑, 뭐 언컨택트의 일상화 등등이 뭐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보면 전망해 왔던 미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요약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전에 전망하지 않았던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전망했던 미래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었고요. 또는 알게 모르게 감춰져온 그 세상의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폭로된다. 먼저 이런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 전망했던 미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원격 교육과 의료, 원격 의료, 재택근무를 통한 스마트 오피스의 구현. 이런 것들은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미래학자들이 다 예견했던 것이고요. 또 전체주의 통제사회의 빅브라더에 대한 경고, 오웰 같은 사람이 했죠. 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세계화의 위험에 대한 경고 역시 과거 지성인들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겁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동작 그만이 있자 지구 생태계가 더욱 생기 있게 변모한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가리려고 했는데 그게 폭로되었다. 뭐 이것도 이전에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작품이 애니메이션 작품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가 나온 게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에 나온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 그 코로나19로 이제 다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담론이 융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것도 역시 패닉이고요. 또 사회적 불안의 팽배가 그 원인이 아닐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 그 반복에 대해서 했던 강렬한 저의 에피소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일을 겪어서인지 그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이태리의 아주 세계적인 시인의 그 작품, 그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신곡의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인생길의 한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어두운 숲속에서 헤맨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첫 대목부터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돼서 책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신곡이 보여주는 세계. 사실 신곡이 보여주는 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세계의 모습인데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면서 이 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곡에서 이제 그 단테는 뭐 단테 자신이 그 신곡의 주인공인데요. 여행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여행기인데 어디를 여행하는 거냐 하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행하는 곳이 지옥인데, 근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지옥문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문을 그 예컨대 조각가는 조각도 하고요. 또 뭐 시인은 그걸 또 시로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옆에 사진으로 보이는 작품이 그 로댕의 작품이죠. 지옥문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중앙의 상단부에 있는 조각품, 이 지옥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 조각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단테의 신곡에 지옥문에 쓰여 있다는 문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여기서 나는 지옥문입니다.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 여기 맨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지옥이 뭐 기독교에서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뭐 옛날 사람들은 땅 밑에 있는 것이라고, 뭐 단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다른 세상이라고 설정해 놓았지만, 이 문구를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자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옥이 뭐 또 다른 세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면은 지옥에 가서 이제 벌을 받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근데 그 받는 고통이 영원해요. 이 영원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단테는 원으로 표현합니다. 고리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뭐 좀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1고리, 2고리, 3고리 이렇게 고리라고 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고통, 그것을 영원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복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것만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과학자들은 지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 명쾌하게 패턴 인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이 지식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패턴 내지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 원리 같은 것들이 다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포, 뭐 패닉 이런 것들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계속 과거의 일상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상에 빠져 있을 때는 또 일상이 지겹다, 권태롭다 이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막상 그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일상이 또 그리워집니다. 이런 걸 보면 반복이라는 게 그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장 다비드 나지오라는 정식 분석학자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당연히 프로이트와 락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반복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반복이고 다른 하나는 병리적인 반복이에요. 정상적인 반복은 삶의 충동에서 발현하고요. 이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떤 행위로 반복되고요. 또 유쾌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되고요. 삶의 고향을 일으킵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복이고 좋은 반복이에요. 나지오가 봤을 때. 반면에 이제 병리적인 반복은 아까 이제 반복 강박이라는 말도 했지만 계속 어떤 안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것도 알아. 예컨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딸 아이가 나쁜 남자하고는 나쁜 남자의 정체를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었지만 계속 연애를 하는 대상이 계속 나쁜 남자인 겁니다. 뭐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반복 강박의 사례로 사람들이 많이 들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병리적인 반복이고요. 죽음 충동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된 과거가 강박적 행동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고통받는 경험이고 죽음만을 욕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 사실 프로이트가 그 에로스와 타나토스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했던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인데, 어쨌든 이 나지오의 구분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획일화시켜서 반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지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까 정상적인 건강한 반복은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동질성을 유지해 주는 자아 유지. 두 번째는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주는 자아 성숙. 세 번째는 시간 속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느낌을 강화시켜 주는 정체성 확립. 이 세 가지를 반복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나지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지오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패러디, 데카르트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나는 반복한다, 그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하고요. 나란 내가 반복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윤종 선생님의 시 한 편을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정윤종 시인과 인터뷰했던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때와 반복의 거창한 그림자들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저녁을 먹는 일은 매일 먹어야 한다면 중요하다. 그러므로 거기 딸린 모든 게 중요하다. 배고픔과 배부름, 나눔과 노동, 잡담, 친밀과 냉담, 기쁨과 슬픔, 느낌의 베일에 비추는 그 그림자들은 더없이 소중하다. 저녁을 먹는 일은 어떤 거창한 일의 일부가 아니다. 그건 그 자체로 거창하다. 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에서 우리 매일 저녁을 먹잖아요. 우리도 이 강연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저녁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일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관계된 그것과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아주 거창한 대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일의 일부가 아니고 거창한 일 자체다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도 얘기할 수 있고 계속 일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일상의 소중함은 일상의 반복의 긍정적인 측면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얘기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복 자체가 쾌를 낳는 원천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특히 그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때 이 부모들이 내지는 어른들이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어른들은 놀이를 계속 반복하면 권태롭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기 마련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무한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인이자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 수필도 멋진 수필도 썼던 이상의 수필에 보면 권태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저는 이 권태라는 수필을 읽고 이상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때는 정말 그 일제 강점기 때이고 우리가 거의 그 뭐 근대화, 산업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절을 살던 때인데 이 이상이라는 작가의 글을 보니까 이 수필을 보니까 그러니까 파리지앵이 쓴 수필 같아요. 그 감각이 그렇게 현대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이 수필의 내용은 그겁니다. 뭐 아마도 도시에서 살았을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살면서 너무너무 지루한 겁니다. 권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 뭐 변화라고 해봤자 계속 반복되는 변화죠. 자연의 반복, 또 그냥 일상적인 삶의 지루한 반복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기술한 작품이 이 수필인데 거기에서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은
이 권태를 소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보기에 소는 가장 권태를 많이 느끼는 동물처럼 보였나 봅니다. 얼마나 권태에 질렸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개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채해 보임이리요.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좀 생각해 보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소가 이제 그 이미 먹은 풀들을 다시 꺼내서 다시 개원해서 그걸 이제 반추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시 씹고 다시 소화시켜서 이제 어, 위로 밀어넣는 그 행위를 보고서 한가롭게 이제 풀을 그렇게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여러 부분에서 놀랐지만 특히 제가 놀랐던 부분은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소가 반추 운동을 하는 까닭은 소 역시도 그 셀룰로이드를 소화시킬 수가 없대요. 소 자체는 그런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미생물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소화한 그 분비물들을 이제 그거는 이제 소가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추 운동도 그걸 미생물들이 잘 분해하게끔 하려고 유도하려고 반추 운동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상이 살았을 때 그걸 과연 사람들이 알았을까? 뭐 정말 소수의 생물학자들은 알았겠지만 과연 이상이 살았을 때 일반인들이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소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반추 작용, 되풀이 하는 것, 먹었던 걸 다시 개원해서 다시 또 씹고 다시 소화시키려고 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를 보면서 이제 권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지루함을 얘기하죠. 아까 이제 그 반복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들의 성인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권태를 느낍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도 처음에는 공포와 패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권태로움에 있을 겁니다. 지겨움에 있을 거예요. 또 참고 또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 다시 1.5단계로 돌아갔어. 계속 반복되니까 지겹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얘기할 때는 이 권태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반복과 권태라는 주제로 권태를 연결지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 권태에 대해서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에 의거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권태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그 무엇을 통한 권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금 지루하게 만드는 대상 내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 사례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 곁에 있으면서 무언가 곁에 있으면서 권태로워지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권태가 엄습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물론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권태는 세 번째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권태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시골에 놀러 갔는데 시골 기차가 떠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기차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연착되었다는, 그것도 1시간 넘게 연착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무척 지루하겠죠. 음, 음. 이때 느끼는 유형의 권태가 첫 번째 형식의 권태입니다. 권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권태롭게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 권태를 몰아내려고 뭐 시간 때우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시간 죽이기, 시간 때우기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큰 장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뭐 어떻게 또 방법은 없고 하니까 시간을 때우는 방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형식의 권태는요, 파티를 사례로 이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에 초대를 해서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지루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파티가 끝나고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파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특히 이제 이 두 번째 경우가 그런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권태가 밀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냐면, 자기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파티가 즐겁기는 했으나, 어, 그렇지만 이 일이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중요했던 그런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권태롭게 느껴졌다. 먼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권태의 형식이고, 또 제가 이제 많은 권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또 잘 못하기도 하는 그런 권태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이유 없이 지루해. 이런 겁니다. 그냥 지루해. 그냥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그분이 왔어. 뭐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 지루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주 근원적인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런 권태는 근데 뭐 일단은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어,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다가올 텐데, 근데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만 끝나느냐? 하이데거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마치 우리가 반복의 두 얼굴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권태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만 있느냐면 그렇지 않고 이 깊은 권태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권태에 빠지면 모든 게 다 무의미해져 버리거든요. 예컨대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 3형식 깊은 권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게 다 이야기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 깊은 권태는 이렇게 허물을 유발하는 권태를 오히려 이제 생의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안에서 억지로라도 의미를 찾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 깊은 권태가 오면 이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이제 결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성의 의미 체계들을 무너뜨리는 권태로 인해 비로소 새로운 의미들이 등장하고 한없이 늘어지던 시간, 이게 이제 권태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일거에 한 점으로 모이면서
결단의 순간을 낳는다. 그러니까 깊은 권태는 시간이 이렇게 질질 늘어나는, 마치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한없이 늘어나다가 이게 우리가 고무줄을 탁 놓으면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어떤 결단의 순간으로 시간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단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결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 나의 미래가 다 그 한 점의 현재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만큼의 가치 있는 어떤 일을 결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은 권태 속에 내리는 결단, 사람들은 그 결단에 생 전체를 걸고요. 오직 결단의 시간만이 자기의 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결단이란 반복되는 어떤 그런 일상을 깨트리는, 돌파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노년의 하이데거는 이런 결단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차라리 반복을 깨트리는 결단보다는 반복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반복과 결단이라는 두 말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상의 수필에서 소 말고도 동물이 또 하나 나오는데 불나비가 나옵니다. 불나비. 이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는 그런 불나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하이데거의 결단을 얘기하듯이 이 불나비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의 반복은 일단 그 코로나19와 같은 자연 재난의 반복을 조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추상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로 반복을 쓰긴 했지만 조금 좁은 의미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자연 재난의 반복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어령 선생의 이야기가 저는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이어령 선생의 글에 보면 저기 열대우림에 사는 어떤 원시 부족이 모기를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모기와 싸워 쫓아내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모기장으로 막는, 방어하는 길이고, 세 번째는 높은 곳에 올라가 피하는 길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세 번째 길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수평적인 삶을 수직적인 삶으로 바꿔놓는 일이고, 모기를 죽이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능력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새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창조성을 함축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어령 선생은 인문학자답게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높게 칩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반복을 돌파하는 겁니다. 마치 하이데거의 결단 비슷하게 특히 이 반복이 안 좋은 의미의 반복이었을 때는 돌파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되게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이 돌파하려는 어떤 방법을 쓰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위협적인 존재를 만날 때 취할 수 있는 정당방위 대응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을 돌파하는 게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방법의 대표 주자는 과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과학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인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예컨대 지금 뭐 백신을 만드는 내지는 뭐 계속 바이러스와 이렇게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퇴치하려고 하는 일군의 과학자들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자연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우려할 테지만, 뭐 어쨌든 자연을 적으로 상정하고 자연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걸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는 탈인간중심주의를 해보자고 에코파시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에코파시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자연 보호, 뭐 자연을 위한답시고 인간을 폄하하고
안 좋게 대우하는, 뭐 대표적으로 나치가 그랬죠. 여러분, 나치는 그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도, 독일의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친자연적인 정책을 썼던 정권이었어요, 나치가.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인간을 학살했죠. 근데 이제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간 혐오는 언제나 혐오스럽다. 저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뭐 탈인간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그게 인간 혐오로 귀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첫 번째 방법은 장기적인 전망과 지피지기의 전략에 따르면 현명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 방법은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슬기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한데, 바이러스는 인간이 결코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어도 상정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박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반복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특히 강할 때, 그때는 공격보다는 이제 방어가 현명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역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세적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치, 경제, 행정, 뭐 이런 영역이 이런 방법을 보통 쓰고 있고, 뭐 크게 자연 파괴 또 그것의 후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아주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소요된다는 거죠. 가성비가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경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단점도 있어요. 다음번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방역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했지만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또 그렇게 성공하리는 보장은 없고, 또 면역 과잉 반응처럼 자해의 위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타자를 터부시하는 어떤 그런 과잉 반응이 자해의 위험도 있고, 또 높다랗게 쌓아 올린 방어벽이 자신을 유폐하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반복과 하나되기와 같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는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에 해악이 미칠 수 없는 수준으로 초월하는 생의 서식지를 옮겨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첫 번째 단추는 반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복을 거부하고 반복을 뚫고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인정하는 게 첫 단추다. 그리고 절망의 고리를 무한 행복의 고리로 전환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루한 사색의 반추. 이게 이제 그런 그 절망을 무한 행복의 고리로 이렇게 전환하려는 어떤 그런 사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전환의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소로도 변신했다가 블라비도로도 변신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반복의 두 고리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야누스의 얼굴처럼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깨닫기만 된다면 최소한 불안과 초조, 강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반복과 하나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저 너머의 세계, 반복이 없는 저 너머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재적입니다. 반복을 긍정하기 때문에 반복 안에서, 그렇지만 초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불교에서 불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은 차안과 피안을 얘기해서 두 세계를 나누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차 안에서, 그러니까 이 속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속세에 물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불교 신자들도 있는데, 뭐 그런 의미로서 내재적 초월을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반복과 하나가 되어서 우주의 심장으로부터 전해오는 박동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복의 두 얼굴이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반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반복과 하나 되기를 추구했던 쪽이 저는 이제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단점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뭐 하여간 그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